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결혼 17년 만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된 40대 중후반의 주부입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또 우리 남편이랑 지지고 볶고 살면서 어찌 보면 힘든 시간도 보냈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헤쳐야 할 관문이 있듯이 저도 남편과의 삶이 늘 관문을 헤쳐가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문이 가족들이 만들어낸 관문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힘들게 살아야만 했는지,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오게 된 건지, 전부 다 원인이 시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편과 허무하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모든 일이 다 처리가 되었지만 그 진실을 마주했던 순간에는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았네요.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처음 만남부터 꽤 잘 맞는 사이였습니다. 28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 두 사람 모두 가진 게 비슷비슷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대기업 하청으로 있는 아웃소싱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저희 남편은 용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편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용접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지도 몰랐고요. 그저 3D 업종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에야 3D 업종이라는 것이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차별이라는 게 없다지만 그 당시만 해도 3D 업종이라고 하면 공부 못해서 기술을 배운 거다. 그러니까 저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 거다 하는 인식이 더 강했었거든요. 사실 저도 남편과의 선자리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3D 업종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몸쓰고 힘든 일을 하면 돈도 잘 못 벌 거라는 편견도 있었고요. 저에게는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나 용접을 하는 사람이나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남편과 선자리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제 사진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무조건 저랑 선을 봐야겠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선자리를 연결해 주신 뚜쟁이가 저에게 눈 딱 감고 한 번만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선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차 한 잔만 마시고 오면 된다고 은혜는 꼭 갚겠다고 말하는 뚜쟁이의 말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뚜쟁이가 시아버지께 받은 선자리 주선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제가 나가지 않으면 덤터기를 써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애걸복걸 했었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저는 선자리에 나가서 투박하게 생긴 우리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리 남편 용접공이라는 직업이 딱 어울릴 만큼 투박한 사람이었어요. 손도 크고 어깨도 넓고 머리도 큰 사람이었지요. 그때는 차마 머리가 크다고 말로 뱉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 머리 진짜 커요. 사람이 긴장을 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인 건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홀짝이는데 제 앞에서 그 뜨거운 커피를 원샷 해버리더니 나갑시다 하는 게 아니겠어요?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라고 저 아니면 선자리에 안 나가겠다고 말을 했다더니 제 실물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바로 일어나자고 하는데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죠. 하지만 남편이 저를 끌고 간 곳은 그 동네에 파스타가 정말 맛있다고 소문이 난 맛집이었습니다. 미리 예약까지 해둔 건지 창가 쪽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봐야 강남거리가 보이는 자리라서 뷰가 엄청나게 예쁜 것은 아니었지만 저를 위해 자리를 예약했다는 게 노력 같아 보여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반성을 조금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용접을 한다고 해서 제가 너무 투박하고 무식하고 무대뽀 같은 사람으로만 상상을 했던 것은 아닐까, 편견을 가졌었구나 하고 반성을 하게 된 거죠. 남편에게 또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된 것은 같이 밥을 먹으면서였어요. 파스타 주문도 척척하고 포크로 돌돌 말아 깔끔하게 한 입에 쏙 넣어 오물오물 밥을 먹는데 저는 3D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 당연히 국밥처럼 퍽퍽 퍼먹을 줄 알았었거든요. 밥도 예쁘게 먹고 입에 음식물이 있을 땐 말을 하지 않는 모습이 어쩌면 당연한 매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선 유달리 다른 모습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진희 씨가 아니면 손을 보지 않겠다고 졸랐다는 이야기는 혹시 들으셨을까요? 네, 들었어요. 저도 그게 무척이나 궁금했었습니다. 왜 하필 저였을까요? 진희 씨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첫눈에 반했습니다. 요즘 아무리 사진 기술이 발달해서 얼굴 다 고칠 수 있다고 해도 진희 씨 사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아우라는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진희 씨, 저 용접합니다. 한 달에 돈 꽤 벌어요. 진희 씨와 가정을 이룬다면 저희 가족은 적어도 굶기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저 믿어주세요. 첫 만남부터 저에게 다짜고짜 프로포즈를 하길래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지만 선자리라는 게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자리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너무 빠르게 혹은 섣불리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고 남편도 이해를 해주었어요. 적어도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취미는 잘 맞는 사람인지 여러 가지 따지고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안정적인 미래, 노후를 위한 단계이기도 했고, 내가 평생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만드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신중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묵묵하게 기다려 주었어요. 지치지 않고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주었고, 데이트를 할 때마다 제 옆에 꼭 붙어서 제 기분을 살펴봐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남편의 진중한 모습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용접공과 선을 봤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들 깔깔거리면서 재미삼아 본 선자리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이랑은 어떻게 데이트를 하냐고, 순대국밥 먹고 시장길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것에 열이 받아 싸우기도 했었어요. 저는 점점 남편에게 진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28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무척이나 이른 것이기도 했습니다. 점점 결혼 정년기는 뒤로 밀리고 있었고, 여자들도 당당하게 일을 하고 자기 돈을 저축하고 마련해서 자립을 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었으니까요. 용접이라는 일을 하면서 그동안 모아온 돈이 꽤 된다고, 남들 대학 다닐 때 본인은 기술을 배워서 지금은 대학 나온 회사원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번다고 저에게 결혼하자고 말을 하는 남편에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짧은 순간 동안 연애를 해왔지만 저보다 3살이 많은 남편은 모든 것이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었고,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었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한다면 적어도 마음고생을 할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맞잡은 두 손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약속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고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남편과 제가 모아온 돈을 서로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직장 생활 3년 차인 제가 모은 돈과 용접공으로 11년이라는 세월 동안 꾸준히 돈을 모아온 남편과는 가진 금액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돈을 단 1원도 허투루 쓰지 않고 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돈을 다 쓸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시어머니께 맡겨두고 돈을 모았다고 했어요. 11년 동안 돈을 꾸준히 모았다는 것도 대단한데 그 모은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으려고 시어머니 손에 맡겨두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편이 모은 돈에 맞춰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모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작은 빌라에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월급이 더 쌓이게 되었다고는 했지만 11년 동안 모아온 돈이 2억 가까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모은 돈은 3년 동안 3천만 원이 전부였는데 너무 비교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께서 결혼식 준비를 할 때 5천만 원을 더 보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남자 쪽에서 2억에 가까운 돈을 해오는데 그 정도는 맞춰야 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돈
신혼여행비 이것저것 따져서 4천만 원 정도를 제하고 2억 3천만 원으로 대출 없이 빌라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야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돈에 대한 사정을 전부 알고 계셨었어요. 저희는 빌라를 알아보면서 서로 출퇴근하는데 무리도 없고 이왕이면 신축인 곳으로 방이 2개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발품을 팔아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마음에 드는 빌라를 발견했어요. 웨딩드레스 피팅하랴, 촬영하랴, 바쁜 와중에도 저희가 짬을 내서 알아본 집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모아온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달라고 요청을 했죠. 저희는 그 돈을 들고 계약을 하기로 하고 미리 제가 가진 돈으로 계약금까지 걸었는데 남편이 감감무소식인 것입니다. 저는 문득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장음에 대한 말도 없고 부동산에서는 전세 계약서를 언제 쓸 것이냐고 물어보는 상황에서 남편에게 닥달을 할 수도 없고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3일이 지났을까요? 남편이 술이 떡이 되어서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저를 불러내 말을 하더라고요. 진이야, 미안해. 내가 정말 면목이 없어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너를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다. 갑자기 왜 그래? 오빠, 무슨 일 있는 거야? 술은 왜 이렇게 마셨어? 일하는데 지정 생긴다고 평일에는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 내가 진짜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믿었나 봐.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사기라도 당한 거야? 오빠가 이러니까 나까지 불안해 죽겠어. 걸 말이야. 내가 여태까지 모아뒀던 돈 있잖아. 그 돈 전부 없대. 우리 엄마가 그동안 다 썼대. 내가 어떻게 네 얼굴을 보겠니? 저는 그 말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남편의 횡설수설, 혀가 풀려서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돈이 전부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었거든요. 남편은 콧물까지 흘리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남편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11년 동안 시어머니께 맡겨두었었다는 결혼자금 2억에 가까운 돈, 그 돈이 증발해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나중에 아들을 위해서 모아두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었겠죠. 그런데 살면서 삶이라는 게 늘 평온하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집안에도 꽤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굴곡이 없었더라면 남편이 20살이라는 나이에 대학도 가지 않고 바로 용접일을 하겠다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겠습니까? 남편의 집안은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집안이었지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께서는 평생 전업주부로만 사셨었고 시아버지께서 회사를 다니시면서 받아오는 월급으로 온 가족이 생활을 하는 평범한 집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집안에서 용이 태어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저희 도련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나다라 한글과 ABCD를 같이 뗐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한글만 공부하기도 어려워하는 나이에 영어까지 술술 해버리니까 주변에서는 천재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우리 시부모님께 비행기를 태워드리곤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도련님은 정말 똑똑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수업이 평준화되어 있으니까 그냥 남들보다 암기가 조금 빠르고 셈에 강한가 보다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아주 남다른 머리를 뽐냈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사교육을 시킨 것도 없는데 전교 1등 성적표를 떡하니 받아왔을 땐 시부모님께서 빚을 내서라도 도련님을 공부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랑 동갑이었던 도련님은 그때부터 집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했대요. 남편의 조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삼촌, 고모 할 것 없이 똑똑한 도련님을 위해서 공부를 시켜야 한다며 돈을 쥐어주었고 그때부터 정말 안 해본 수업이 없을 정도로 온갖 학원을 돌아다니며
도련님과 가장 잘 맞는 학원 선생님을 찾는데 주력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천재와 바보는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천재인 도련님이 끝까지 천재성을 가지 끌고 가 나라에서 한 자리라도 꿰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시부모님께서는 이를 악물고 도련님의 뒷바라지를 하신 겁니다. 그래도 도련님이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집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전교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도련님의 성적으로 일반 고등학교에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전부 다 과학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야 한다고 부추긴 덕에 도련님은 시험을 봐서 과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전국에 난다 긴다 하는 천재들을 모아두었으니 성적 싸움을 피 터지게 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래도 본인의 머리를 믿고 첫 시험을 딱 치렀는데 전교 1등은커녕 반에서 1등도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늘 1등만 했던 도련님의 자존심에 금이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과외니 뭐니 시부모님을 닥달해서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한 거죠. 다른 사치도 아니고 공부를 하겠다고 돈을 펑펑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그 부탁을 무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은 그때부터 용접일을 시작했습니다. 똑똑한 내 동생을 위해서 본인이 일을 해서 학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본인이 집안의 기둥이자 장남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었는데 정작 두각은 동생이 드러내고 있으니까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심성이 이렇게나 착해요. 그래서 번 돈으로 저축도 하고 동생 뒷바라지 하는데 쓰라고 시부모님께 생활비도 쥐어드리고 했었는데 그건 전부 남편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남편이 모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던 그 월급 통장 카드며 도장이며 전부 시어머니께 맡긴 것이 패착이었던 거지요. 도련님의 뒷바라지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학교 학비도 있었고 또 학원비에 과외에 인터넷 강의, 문제집 그뿐이겠습니까? 난다 긴다 하는 애들 모아두고 집안 빵빵한 애들 모아둔 과학 고등학교에서 도련님의 기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남편은 가져본 적도 없는 각종 메이커 의류와 신발까지 전부 남편의 돈으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남편은 꼬박꼬박 돈이 모이고 있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통장은 텅 빈 통장이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들키지 않으려 무려 11년 동안 남편에게 돈이 얼마나 모였다, 이자는 얼마가 붙었다 하며 거짓말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을 할 생각이었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남편이 결혼을 하겠다고 그 통장을 달라고 하니 더 이상은 거짓말로 속일 수 없었겠죠. 아우, 사는 게 얼마나 팍팍했는지. 너 아니었으면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공부를 마칠 수 있었겠니? 다 네 덕이다. 네 덕에 민준이가 박사님 공부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는 우리가 너한테 손 벌리는 일 없도록 하마. 그렇지만 여태까지 그 돈은 전부 민준이 공부시키는 데 들어가서 줄 돈이 없어. 어떻게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민준이 공부시키라고 따로 돈도 더 드렸었잖아요. 그 푼돈으로 민준이 공부를 어떻게 시키니? 민준이 한 달 학원비, 과외비만 얼마가 들어가는 줄 알아? 그 욕심 있는 녀석이 전교 1등 하겠다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돈 없다고 모른 척 할 수 있겠어? 빚을 내서라도 도와줘야지. 근데 정말 빚을 냈다가는 우리 집 쫄딱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 아니겠어? 네가 돈을 버니까 그 정도는 괜찮겠구나 했지. 시어머니께서는 뻔뻔하게 당연한 일을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며 남편 덕분에 도련님이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달하며 미안하다고 펑펑 울었습니다. 결혼은 못할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덩치 큰 남편이 얼마나 아이처럼 보이던지요. 그런데 저도 미친년이죠? 그런 남편의 말에 알겠다고 대답을 하면 끝인 것을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을 다 빼앗긴 건지 전기라도 붙은 건지 남편의 손을 잡고 우리 두 사람 없이 시작해도 괜찮지 않겠냐고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도 있지 않냐고
지금부터 성실하게 채워나가면 우리도 전부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남편이 11년 동안 2억이라는 돈을 모았는데 앞으로 11년 뒤에 또 그만한 돈을 모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도 그만큼 우리 남편의 월급도 올라갈 것이고 저도 돈을 벌고 있으니까 저희 두 사람 10년만 죽었다 깨어났다고 생각하고 돈 벌면 장땡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에게 미안했겠죠.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니 저희 부모님 무척이나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우리 남편을 보면서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앞으로 그만큼 더 열심히 살아보자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남편 저희 아버지 손잡고 죄송하다고 장인어른 감사하다고 펑펑 울대요. 그 모습에 우리 엄마도 코끝이 찡한 건지 훌쩍이시더라고요. 남편의 고든 심성과 또 성실한 모습만 보고 저희는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결혼을 한 이후에 저는 시댁에 조금 반감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 남편의 돈을 상의도 없이 그렇게 펑펑 쓴 시부모님이 무책임해 보였고 또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들 해외 유학을 가거나 어디 외국 글로벌 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사자가 붙은 직업을 가지는 게 정상적인 루트라고 하는데 국내에 있는 그럭저럭한 대학원에 진학을 한 도련님도 별로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의 노고가 담겨 있는 돈을 전부 쓰고도 난다긴다 하는 놈들과는 붙지 못하고 국내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도련님을 냉정하게 말하자면 돈만 잡아먹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시댁에 좋은 감정을 가지긴 어려웠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남편은 결혼을 한 이후 시댁에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용돈은 물론이고 큰 돈을 맡기는 일은 더더욱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아차 싶으셨겠지만 뭐라고 더 말은 못하셨어요. 남편의 돈을 그렇게 써버렸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남편과 저는 대출을 받아서 빌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가 알아보았던 집보다는 조금 더 낡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였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더 이상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28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했다는 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조금 화제이긴 했었지만 저는 결혼에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찍이든 나중이든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평생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는 행복을 쫓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희는 정말 죽어라고 돈을 모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아직 창창한 20대에 결혼 생활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크게 잡았죠. 나이 40이 되었을 땐 무조건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완벽한 가정을 이루자는 꿈 말입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31살, 저는 28살, 돌도 씹어먹을 수 있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두 사람이 정말 허튼 짓만 안 하고 악착같이 모은다면 나이 40에는 당연히 가능한 내 집 마련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사실 용돈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바라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간 딸이 어디서 구박만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은근히 용돈을 바라시더라고요. 남편의 돈을 몽땅 써버리고 남편에게 더 이상 지원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놓고선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철옹성처럼 나오니까 저를 쿡쿡 찔러보시더라고요. 저도 돈 없다고 몇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 그러니까 도련님까지 동원을 해서는 저에게 용돈을 달라는 소리를 은근히 전달하더라고요. 형수님은 한 달에 월급이 얼마나 되시죠? 아니, 저 대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연구비 지원이나 겨우 받으면 모를까? 아무리 열심히 교수님 밑에서 연구를 해도 저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죽겠어요. 형수님은 맨날 커피 사 드세요? 저는요, 프랜차이즈 커피라도 돈 주고 마음 편안하게 사 먹어보고 싶네요. 저도 커피 안 마셔요. 집에서 믹스커피 타먹는 게 제일 맛있지 않겠어요? 그이도 현장에서 믹스커피 마시는데 뭐 저라고 5, 6천 원씩 하는 비싼 커피 못 사 먹죠.
그래도 우리 민준이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인데 믹스 커피를 먹으면 좀 남들은 그 뭐야 별다방이니 뭐니 비싼 커피 마시는데 우리 애도 용돈이라도 쥐어줘야 그런 걸 사 마실 텐데 말이다. 아이고 형 하나 있는 게 우리는 안 챙겨도 동생은 챙길 수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민진이는 말이야 정말 큰 사람이 될 거야. 똑똑해서 지금 박사 되려고 공부 중인 건데 나중에 돈 수억 수십억 벌면 당연히 형네한테도 잘하지 않겠어? 어머님, 여태 도련님이 공부했던 거 뒷바라지 누가 있는데 서운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련님이 박사 되어서 수억 수십억 벌었을 때 저희만 쏙 빼놓고 시부모님만 챙기면 안 되죠. 도련님이 공부하는데 들어간 돈 대부분이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걸 텐데요. 당연히 저희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예? 아이 물론 형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좀 힘든데. 도련님 친구들은 지금 뉴욕 증권가에서 일하고 의사도 하고 박사도 있다면서요. 우리 도련님은 어쩌다가 국내에 남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련님 꼭 성공해서 저랑 그이한테 잘하셔야 돼요. 우리 그이는요 도련님이 노후까지 책임져 줄 거란 생각으로 뒷바라지 한 거라고 하던데요. 물론 남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지만 제가 하도 시댁 식구들 괘씸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 안 되겠더라고요. 도련님은 솔직하게 말해서 과학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 것부터가 실패로 가는 길을 걷게 된 것이었어요. 동네에서는 천재 소리 들었겠지만 정말 천재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과학 고등학교에 가면서 전국에 있는 천재들을 다 만나는 바람에 그 빛을 잃어버린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여러분, 과학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면 무시를 당한대요. 다들 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같은 곳으로 빠지는데 국내 대학을 가면 쪽팔린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시선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도련님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적이 안 되어서 해외로 유학을 가지 못했고 그 바람에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연락도 안 하고 사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가 성공 운운하면서 노후 보장 이야기까지 꺼내니 도련님이 할 말이 없었겠죠. 시부모님도 물론이고요.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으로 저에게 돈 타령할 때마다 저는 더 크게 돈 타령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준 만큼 뽑아먹겠다. 내 등골을 쏙쏙 발라먹겠다는 표현을 우아하고 고급지게 도련님께로 고스란히 되돌려 드렸더니 저한테 돈 달라는 소리를 하는 것도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안했죠. 제 나이 32살에 저는 첫 아이를 임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보는데 아기집이 2개가 보인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네, 저는 한 방에 2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 임신으로 쌍둥이를 가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던데 저에게 무슨 축복이 찾아온 건지 한 방에 2 아이를 떡하니 가지게 된 거죠. 저랑 남편은 아이는 2만 낳아서 키우자고 말을 했었는데 한 방에 그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이란성 쌍둥이인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나란히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주변에서는 축하도 2배로 해주셨어요. 저랑 남편은 결혼 후에 일이 술술 풀린다 싶을 정도로 모든 일이 꿈을 꾼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용접공으로 잘 나가고 있었고 저도 대기업 하청이긴 했지만 그럭저럭 집안의 보탬이 될 만큼 돈을 벌어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임신은 의외로 제 몸을 축내게 만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요, 임신이라는 게 정말 행복만 가득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쌍둥이다 보니까 각종 검사를 해야 하는 것도 많고 또 아이들이 얼마나 무럭무럭 자라냐에 따라 자연분만이 어렵다고 미리 8개월에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쌍꺼풀 수술도 안 해본 저였기 때문에 인생 첫 수술이 제왕절개가 될지도 몰랐죠. 후기를 찾아보는데 아파 죽는 줄 알았다부터 시작해서 저승사자가 손 잡아주더라 하는 이야기까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게다가 아이들이 어찌나 활발한지 배가 쿡쿡 쑤셔오는 건 물론이고 붓기도 엄청나게 부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난 뒤에 살이 많이 쪄서 관절이 아프기도 했고 또 아이들이 둘이나 무럭무럭 자란 덕분에 자다가 몸을 뒤척였는데 갈비뼈에 실금이 가는 바람에 정말 꼼짝도 못하고 지내던 때도 있었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었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제왕절개로 수술을 했고 아이들은 당연히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배가 땡겨서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아픈데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아이들을 보겠다고 엉금엉금 기어간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육아는 정말 전쟁이었습니다. 용접공이던 남편은 오후 4시면 퇴근을 했지만 매일같이 울어대는 아들, 딸 덕분에 잠을 잘 틈이 없었죠. 남편은 정말 슈퍼맨 같았어요. 제가 지치지 않게 육아도 전부 맡아서 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친정엄마가 남편을 보고 어디서 애 낳아서 키워본 거 아니냐고 하실 정도였어요. 여보,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애들 볼 테니까 여보는 잠이라도 좀 자. 아침에 6시에 출근 준비하면서 피곤하잖아. 당신은 퇴근이라는 게 없잖아. 애들 때문에 24시간 출근 상태인데 내가 조금이라도 거들어야지. 여보가 먼저 쉬어. 남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제가 용접공이랑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평범한 회사원이나 만나지 왜 그런 사람과 결혼하냐는 시선을 보낸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이 연차에 연차를 거듭해 나갈수록 주변의 시선도 바뀌게 되었죠. 결혼 생활이 꼭 저처럼만 같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도 남편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일을 2배로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을 했고 일거리를 늘려서 피곤함이 온몸에 쌓였을 텐데도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 돌보느라 힘들었겠다고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아끼지 않았고 언젠간 삐까번쩍한 아파트에 들어가자며 저축도 꼬박꼬박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1년, 5년, 10년 세월이 흐를수록 저희 가족에게는 깨가 쏟아졌지만 시댁의 상황은 좋아질 생각이 없었죠. 그건 전부 돈을 까먹는 도련님 때문이었습니다. 도련님은 무려 대학원에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졸업을 하지 못하고 교수 밑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악덕 교수였어요. 본인 편하자고 도련님을 놓아주지 않았던 건데 도련님은 담당 교수가 이번에는 논문 통과시켜주겠다, 졸업시켜주겠다 하는 가머니설에 속아 꾸역꾸역 버틴 거죠. 26살에 대학원에 들어가 34살이 될 때까지 졸업을 못하다가 결국 교수님과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우면서 연구실에서 강제 퇴소, 즉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도련님은 개차반 같은 삶을 살게 되었죠. 8년이나 대학원에 다녔음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거기다가 34살 나이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경력 한 줄 없는 사람이니 어디 취업이 쉬웠겠습니까? 그런 도련님은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고 저와 남편은 미쳤냐고 말렸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역시나 도련님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하면 하는 놈이라니까. 8년 동안 그 거지 같은 교수 밑에서 연구했던 근성이 있는데 사업 하나 못할 것 같아. 우리 민준이는 무조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지원을 조금만 해줘라. 애가 8년 동안 연구실에서 돈도 못 벌었는데 아이 뭔 돈이 있겠니? 형수, 형. 진짜 딱 한 번만 도와줘. 나 이번에는 달라. 마음가짐도 다르다고. 나 꼭 성공할게. 그래서 우리 조카들한테 명품 팍팍 사주고 싶단 말이야. 34살의 나이에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결혼 후 6년 동안 돈에 관해서는 모른 척했던 시댁이었지만 남편과 저는 도련님을 한 번만 믿어주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돈을 좀 지원해줬습니다. 도련님이 계획했던 대단한 사업의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일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서 여유가 되는 만큼 돈을 모았었는데 그 돈을 큰맘 먹고 조금 떼어서 빌려준 거죠. 도련님의 사업은 생각보다 술술 잘 풀렸습니다.
그래도 또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기도 했고 과학고등학교까지 나온 인재인데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련님은 큰 돈을 단박에 만지는 대박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본인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잘 뽑아내는 사업을 꾸려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 나이가 38살이 되었을 때 도련님의 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책가방부터 시작해서 입학 축하금까지 줄 수 있을 만큼 잘 되었어요. 그런 도련님이 39살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될 사람은 성형외과 의사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쌍꺼풀 수술조차 하지 않은 사람은 오랜만에 본다며 놀라워하는 게 좀 그랬지만 도련님 사업이 안정이 되니 의사 마누라까지 얻는구나 싶어서 잘 되었다 싶었죠. 도련님, 아니죠. 이제는 서방님이 된 거죠. 서방님은 사업가에 걸맞게 호텔에서 비싼 돈을 주고 결혼을 했고 집도 저희가 꿈꾸던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좀 배알이 꿀렸어요. 따지고 보면 무일푼인 서방님이 이 정도로 성장하기까지 들어간 돈의 대부분은 우리 남편의 지갑에서 나온 것인데 저희는 아직 빌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전세로요. 매번 전세가 만기될 때마다 가진 돈 안에서 이사를 다니다 보니 아이가 둘임에도 불구하고 큰 평수에 들어가지 못했었죠. 서방님이 잘된 것에 축하를 해주어야 하는데 눈꼴이 시린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시부모님께서는 매번 서방님 칭찬에 성형외과 의사인 동서 칭찬만 했어요. 이번에 내가 우리 둘째가 일하는 병원 가서 리프팅인지 뭔지 받았는데 어떠냐? 주름이 아주 쫙 펴졌지? 아, 어머님 주름이 아주 쫙쫙 펴져서 저랑 같이 다니면 자매인 줄 알겠는걸요? 내가 우리 둘째 덕분에 아주 호강을 한다니까. 너도 나중에 둘째네 병원 가서 리프팅인지 뭔지 좀 받아라. 아유, 애가 고생을 해서 그런가 아주 주름이 자글자글하네. 당장 집 살 돈도 없는데 제가 무슨 얼굴에 사치를 하겠습니까? 동서는 조금 큰 성형외과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돈 많이 벌어서 개원을 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의사가 남의 병원에서 일을 하나 뭘 하나 버는 돈은 억수로 많은 텐데요. 동서네와 저희 집은 점점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서방님의 사업은 별다른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있었으니 당연히 잘 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성형외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 동서 역시 성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형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여전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등바등 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 나이도 40을 넘기게 되었고 남편과는 여전히 인생의 동반자로 또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기둥 같은 존재로 서로를 배려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남편과 결혼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방님의 사업이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한 이후에 점점 하락세를 타더니만 쫄딱 망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였죠. 저는요, 솔직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서방님과 동서가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닌가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더라고요. 역시 부부로 연을 맺어서 그런 건지 두 사람 사이도 돈독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서는 아이를 가지면 의사로서의 생명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아이도 낳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을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닌가 보다 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지 못하셨어요. 의사인 둘째 며느리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으셨겠죠. 아무튼 서방님의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과 함께 시부모님께서는 침울함을 숨기지 못하셨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기서 말 한 번 잘못 얹었다가는 무슨 덤터기를 쓰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와는 안 맞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가 40 중반이 될 때까지도 서방님의 사업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빠져들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업을 완벽하게 빚만 남기고 접게 되었습니다. 슬쩍 남편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동서가 병원을 개원하려고 모아두었던 돈을 탈탈 털어서 서방님의 빚을 갚아주었다는 것이었죠. 역시 부부 사이라는 것은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세계적인 전염병은 큰 타격일 수 있었지만 사실 남편의 용접은 그런 전염병과는 큰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벌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 1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말 꾸준하게 돈을 모은 덕분에 저희도 드디어 방이 4개인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이밍이 좋았어요. 전염병 때문에 집값이 조금 하락했고 저희가 모아온 돈으로 눈여겨보았던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래 걸렸죠. 1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서야 겨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되었으니까요. 중학생이 된 아들과 딸은 방이 4개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된다고 들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부동산에 찾아가 계약을 마쳤고 이사를 갈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에서 아파트로 가게 된다는 것이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헬스장도 있고 아이들을 위한 독서실도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 부부야 전혀 칠 줄 모르지만 스크린 골프장까지 있는데 이래서 다들 아파트 하는구나 싶더라니까요. 그 소식을 당연히 친정과 시댁에도 전했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냉장고를 바꿔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평수가 커졌으니 작은 냉장고는 이제 갖다 버리라고요. 시댁에서는 뭘 사주신다는 말은 없으셨습니다. 아니 이사를 간다고? 아니 너네 언제 그렇게 돈을 모았다냐? 결혼한 지 17년이에요. 저희 그동안 악착같이 모았죠. 적당한 가격에 좋은 집 구할 수 있게 돼서 기뻐요. 그 동네 집값이 그래도 꽤나 갈 텐데 방이 4개짜리 집이면 40평형대 아니냐? 네, 맞아요. 42평이에요. 그래도 매매치고는 가격이 괜찮았어요. 8억 조금 넘게 줬어요. 아파트가 완전 신축은 아니라서요. 시어머니께서는 8억이나 준 집이냐면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죠. 저는 그렇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되었어요. 제가 이사를 가고 친정 부모님과 먼저 집들이를 한 뒤에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을 때 벌어지게 되었죠. 시어머니와 동서는 마치 집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처럼 구석구석을 살피셨어요. 그러더니만 둘이 뭐라고 쑥덕쑥덕 하더라고요. 저는요, 솔직히 그 2사람이 집들이 음식을 차리는 것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라도 도울 건 없냐고 물어봐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정도도 없어서 좀 그랬죠. 집을 다 뜯어보신 시어머니께서 한창 제가 차린 음식을 맛보시다가 배가 부르신 건지 입을 여셨습니다. 아니 내가 집을 둘러보니까 8억 조금 넘게 주고 샀으면 싸게 주고 산 것 같다. 이런 집이면 9억, 10억에도 잘만 하면 팔릴 것 같은데. 원래는 9억 조금 넘었는데 집값이 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점점 다시 오르는 추세래요. 저희가 싸게 잘 산 것 같아요. 예, 근데 말이다. 우리 둘째네도 아직 40평형대 아파트에 못 살고 있는데 너희가 여기 사는 건 좀 사치 아니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아이도 2이나 있고 저희가 돈 모아서 원하던 집을 산 건데 이게 무슨 사치라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방이 3개면 되지 뭐하러 4개나 필요하다고 그래.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가 이 집에 사는 건 사치다. 니들이야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지 않니? 집 평수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그 평생 빌라에서만 살았으면서 뭔 갑자기 아파트냐?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이가 용접일 한다고 저희는 뭐 평생 빌라에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이고 2년이 어디서 큰 소리야. 2년 주제에 아파트가 뭔 말이야. 이 집도 전부 우리 아들이 혼자 벌어서 산 건데 어디서 편성을 하려고. 수준에 맞게 살자. 이 집은 둘째는 넘겨줘라. 어머니, 집들이에 오셔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너희야말로 이게 뭔 짓이냐. 둘째 사업 망하고 둘째 며느리가 아등바등 일하는 게 불쌍하지도 않아.
집들이라니 어디서 자랑질이야. 서로 수준에 맞게 살아야 하는 법인 게야. 너희들은 빌라가 잘 어울려. 그러니까 이 집은 둘째네한테 넘겨줘라. 그 말에 남편이 입을 떡 벌리는데 저는 아주 속이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여태까지 서방님을 위해서 우리 남편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데 그 노력은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지금까지 빼앗은 것도 모자라 집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이겠습니까? 아들을 차별해도 유분수지 대학 가는 것도 포기하고 물론 대학을 포기한 건지 성적이 안 된 건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이 서방님을 위해서 희생을 한 시간이 있는데 더 내놓으라고 하는 짓은 염치는커녕 그냥 자식에게 부모가 할 짓이 아닌 거죠. 저는 너무너무 열이 받아서 상을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그래봐야 치워야 하는 것은 제 몫이었기 때문에 더 지랄 맞은 짓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미친 척하고 저는 그냥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확 잡아채려고 달려들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향해서 성큼성큼 돌진을 해버리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놀란 나머지 옆에 있던 가방을 들고 일어서려고 하셨습니다. 저를 피하려고 했던 거겠죠. 하지만 그 바람에 제가 머리채를 더 잡기 쉬운 위치에 서게 되셨고 그대로 저는 시어머니의 뽀글거리는 파마 머리를 확 잡아챘습니다. 아이고 이년아,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안 놔? 너 당장 놔. 여태까지 우리 남편이 한 희생은 다 까먹어버리고 염치도 없이 평생 노력해서 얻은 우리 집을 내놓으라는 미친 소리를 해? 제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뒤 흔들자 동서도 서방님도 시아버지도 놀라서 저를 말리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먼저 나뒹구시며 가방을 떨어뜨리셨습니다. 그 바람에 닫히지 않고 있던 가방이 쏟아지게 되었고 그 안에서 서류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놀라서 헉소리를 들이키시며 그 서류를 잡아서 황급히 가방에 넣으려고 하시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지갑이며 화장품이며 다 쏟아졌는데 서류부터 챙기는 모습이 마치 그 서류만큼은 들키면 안 된다는 표현 같았습니다. 저는요, 다시 시어머니께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으로 꽉 쥐고 있던 그 서류를 힘으로 빼앗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거 일이 당장 안 해놔? 이게 뭔데 그렇게 꽁꽁 숨기세요? 뭐야? 이게 뭐야? 임대차 계약서? 상가 건물 3층, 4층 임대? 그건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상가 건물 3층, 4층. 감이 오시나요? 계약자의 이름은 동서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고 멍해졌어요. 분명히 서방님의 사업이 망해버린 뒤에 동서가 개원을 하려고 모아두었던 돈을 탈탈 털어서 빚을 갚아주었다고 들었는데 이 임대계약서는 동서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상가 건물을 개원하고 병원을 연다는 것도 이상하긴 했지만 더 이상했던 건 왜 이 서류를 시어머니께서 소중하게 들고 있느냐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져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순간 동서를 쳐다보니 저와의 시선을 피한 채 딴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둘 사이에 뭐가 100%라는 확신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것이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고 그래. 너는 알 거 없으니까 이리 내놓으란 말이야. 동서, 이거 동서 이름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야? 동서 돈 없다며? 이 계약은 어떻게 한 건지 나한테 설명해 줄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어머님이 이 빚 갚아줘서 고맙다고 갑자기 병원 개원해 주시겠다고 해서 계약했을 뿐이에요. 어머니, 그러면 무슨 돈이 있어서 병원에 개원해 주시겠다고 한 건데요? 분명히 서방님 빚 생겼다고 했을 때 돈 한 푼 없다고 저희한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었잖아요. 아유, 그게 그러니까 말이다. 설마 어머니 저희한테 이 집이 사친이 뭐니 하면서 민준이네 주라고 한 게 병원 개원할 돈 마련해야 해서 이 집 팔아치우라는 소리였어요? 정말로요? 그래. 응, 얼마나 둘째한테 고맙냐. 우리 아들 빚도 갚아주고 내 얼굴에 시술도 다 해주고. 얘도 자기 병원 가는 게 꿈이라는데 형이 되어서 그거 하나 못해줘? 어머니 정말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여태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어머니가 내 돈 다 가져갔을 때도 그랬고 저요. 민준이 사업자금 내주면서도 와이프 눈치 봤어요. 그래도 내 동생 일이니까 내 가족 일이니까 해준 거라고요. 근데 이제는 더 내놔라 더 달라. 내 가족의 보금자리까지 가져가려고요. 내가 이 집을 구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우리 와이프 우리 애들이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얼마나 행복해했는데 고작 재수 씨 병원 개원하겠다고 내 집을 내놓으라고? 미쳤어? 아니 너는 지금 애미한테 소리를 지르냐? 이런 폐륜이 또 어딨어? 폐륜? 정말 폐륜이 뭔지 제대로 보여줘?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봐서 저는 몸이 덜덜 떨리기까지 했어요. 아이들까지 잔뜩 쫄아붙어서 아빠 아빠 하면서 말리기 시작했죠. 울그락불그락한 눈으로 폐륜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냐는 말에 시부모님도 잔뜩 쫄아서 몸을 움츠리셨습니다. 결국 저는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서방님하고 동서까지 앞으로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네 분이서 지지고 볶고 행복한 가족 노름하시면서 사시라고요. 그 모임에서 저희는 빠질게요. 저희요, 더 이상은 호구짓 못해요. 서방님 사업자금 퍼주고 난 뒤로 저희가 받은 게 뭐가 있나요? 서방님이 억수로 돈 벌 때도 저희에게 돌아온 건 애들 용돈이 끝이었잖아요. 빌려준 은혜도 모르고 그 값 저희 다 받을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형수, 가족끼리 무슨. 가족? 더 이상은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기로 했다니까요. 염치라도 있었으면 몰라.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밖에 모르는 건지. 그런 가족 저희가 사양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남편이 포효를 지르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본인도 무척 자존심 상하고 또 이런 가족을 두었다는 것에 수치심까지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대신해서 똑부러지게 말하고 저희 가족은 괜찮다고 남편을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축객령을 내린 뒤 다들 뒷공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희는 당연히 괜찮다고 했고요. 이대로 연을 끊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끝을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희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라서 별 다른 방법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금융기록이라는 게 지워지지 않고 평생 남는 기록이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께서 남편 몰래 위조 서명을 해서 남편의 예금을 해지하고 돈을 찾아가 서방님을 위해 쓴 것부터 시작해서 서방님께 빌려주었던 사업자금까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사재판으로 진행을 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지만 아이들도 저도 남편을 위해 응원해 주기로 했고 저희는 긴 싸움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냥 버린 셈 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넘어갔다가는 몇 년 뒤에 또 아무렇지 않게 돈을 내놓으라고 우는 소리를 할 수도 있는 염치 없는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애초에 싹을 자르는 게 좋겠다고 남편은 저희에게 매정해 보이지만 최선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수준에 맞게 살자는 말이 딱 어울리는 처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수준에는 그 정도가 제일 잘 맞았어요. 평생 저희에게 돈을 갚아야 할 수도 있고 또 돈을 갚지 못해서 압류를 당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게 본인들의 업보이지 않겠습니까? 가족이고 낳아준 부모라서 참고 넘어갔던 세월이 벌써 몇 년인지 모르겠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그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동서는 계약금까지 치르고 상가장음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만 날린 상황이었어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나빠진 것 같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저도 자세하긴 모릅니다. 서방님께 남편이 빌려준 사업자금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서방님이 우는 소리를 내면서 이런 상황이라 돈이 없다고 설명한 게 전부였거든요. 돈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동서와 시어머니의 사이까지 갈라졌으니 말입니다. 저는 그냥 속이 시원합니다.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저 그들에게 남의 돈을 쉽게 생각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똑똑하게 상기시키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아마 우리 남편도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일 이후 저희는 아직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의 말로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긴 싸움이고 막상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희는 상관없었습니다. 그 돈을 돌려받고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와 남편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각자 할 일을 다 하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은 친정에서 조금 걱정을 하시긴 했지만 시댁과 이대로 연을 끊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부모는 여기에도 있으니 언제든 기댈 곳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셨어요. 저희 가족 돈독하죠. 앞으로 이렇게 영원토록 돈독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결혼을 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날이 춥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이후 더 뼈가 시린 것 같지만 저희 가족 든든한 집에서 단단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온다면 주저하지 마시란 이야기를 전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